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의 모발 검사에서 대마에 이어 프로포폴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유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4년간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피해 아동의 친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자녀를 학대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성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과 함께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조금 전에 한 가지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JTBC 사옥 1층에서 어떤 아이돌 친구들 3명이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을 보더니 넋쪽 폴더 인사를 하더랍니다. 알아보고. 자, 그런데 정작 그 인사를 받은 우리 박 변호사님은 몰라요. 니들 누구? TV를 안 보다 보니까. 우주 대스타시네요. 야, 진짜 죄송합니다, 아이돌 여러분. 유명하다고 진짜 그러냐,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TV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JTBC 사랑해요. 참 알겠습니다. 정말 같이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식당 오픈 전에 찾아와서 삼겹살 3인분, 찌개 등등 5만 원어치 먹고 도망간 순천 청암대 인근 고깃집 먹튀 사건 속보입니다. 저 먹튀범 어제 부모님과 함께 식당 찾아와서 저기 70대 노부부 사장님께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드렸다고 하네요. 물론 사장님 내외도 흔쾌히 그 사과를 받았고 말이죠. 아시겠지만 사건 반장만큼 먹튀 사건 보도에 열심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죠. 왜냐? 얼굴을 가려주는 걸 가장 악용하는 제일 치사한 범죄가 바로 먹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먹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주변에 사반부라고 권하고 있어요. 정의를 구현하고 여러 문제에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송이라고요 하신 하수정님, 바로 그겁니다. 얼마 전 우연히 접한 사반, 언제부턴가 6시 반만 되면 TV 앞으로 가네요 하신 임수빈님, 출근하면서 사무실에 뾰로롱 하고 들어가는데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얼마 없더라고요. 홍보가 더 필요합니다 하신 장윤재님. 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내 김민정의 생일입니다. 여보야 사랑해 하신 미국 플러턴의 조성찬님. 거제 사는 우리 엄마 김미애 여사 퇴사 축하해 고생 많았어 하신 김서한님. 미국인 사위랑 사는 딸 조민경이가 입덧이 심하대요. 엄마가 곧 갈게 하신 최영금님, 한근숙님, 서선길님, 김채란님, 최일령님, 박영조님, 공동건님, 보스턴의 전혜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서반 뉴스에이 육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알바생이 받은 쪽지입니다. 자, 남성들이 편의점 여성 알바에게 건넨 수상한 쪽지 함께 보시죠. 자, 제 이상형인데요. 저 남친 없어요. 알바 끝나고 꼭 좀 연락 좀 주세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쪽지로 가볼까요? 구김살 없는 모습 참 보기 좋아. 넌 이름이 뭐니? 아저씨 이름은 땡땡이야. 자, 또 다른 쪽지 가볼까요? 항상 네 생각만 난다. 오빠랑은 나이 차이가 25살이나 나지만 너도 관심 있는 거 오빠도 다 알아. 이거는 진짜 극혐입니다. 저 지금 약간 닭살 돋았어요. 한 사람이 받은 게 아니고 이게 비슷한 일을 겪은 편의점 여성 알바생들이 어딘가 사진을 저렇게 올린 걸 취합한 것 같은데 진짜 왜 이러고 살아 진짜. 네, 편의점 여성 알바생들의 고충이 담긴 저 사진이 줄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같이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구김살 없이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일하고 밥 먹을 때도 항상 네 생각만 난다. 감명 깊다. 서로 아는 사이가 되고 싶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젊은 어린 여성 알바생에게 이렇게 호감을 표시하는 이들은
이 아저씨 이름 땡땡이야. 나이가 25살이나 차이 나지만 너도 오빠한테 관심 있는 듯하니 긍정적으로 생각해줬으면 한다.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대부분이 나이 많은 중년의 남성이었던 겁니다. 예, 이건 뭐 젊은 남성, 뭐 중년의 남성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자, 소장님. 네. 방금 보셨죠? 그 영수증 뒤에다가 막 이렇게 네. 쪽지 남긴 거. 그러니까 이게 먼발치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저런 걸 건넨 거예요. 이게 아니 여자 점원 입장에서는 물론 성별이 반대여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뭐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는 걸 넘어서서 무섭네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본 25살 차이인데 너도 오빠 관심 있는 거 알아는 저게 진심이라면 거의 망상 수준인데 그러면 스토킹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사건 반장에서도 사실 밤에 뭐 이렇게 편의점에서 뭐 고객으로 들어갔다가 강도로 변한 사건들도 여러 번 예. 있고요. 이 여성 특히 이제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흉기를 들이댄다던가 이러면 사실 힘으로는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거 그냥 웃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럴 때부터 이미 신고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좀 주의 깊게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진짜 저 진짜 저거 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죠. 무인 매장 순환 시대입니다. 자, 대구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벌어진 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남성 2명 무인 사진관 입장합니다. 자, 사진관에 있는 소품을 이것저것 막 써보는데요. 골라보는데 만지는데 저 카키색 남성 주목. 머리띠를 딱 보더니 집더니 팍! 아우 예. 자, 또 집더니 팍! 소품을 계속 부시고 있어요. 막. 자, 며칠 뒤로 가보죠. 예, 며칠 뒤 상황입니다. 역시 같은 곳. 한 남성 막 푹 찢어. 으악 차차차차차차차 으아 하면서 막 푹 찢어. 친구들 앞에서 힘 자랑하듯이 말이죠. 자, 저 널널해진 인형 탈을 뒤집어 쓰더니 저렇게 사진 또 찍어요. 자, 밖으로 나가서는 또 찢어진 인형 탈을 막 잡고 저렇게 흔들면서 곳곳에 저 솜털 날린 거 봐. 저거. 에? 아이고, 자, 제보해 주신 저 무인 사진관의 사장님 말. 저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제보해야 될지 몰랐다고 고민하실 정도로 저 보세요, 저거. 부지기수랍니다, 저게. 네, 대구 동성로에 있는 한 무인 사진관에서 굉장히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은요, 지난달 8일 새벽 3시쯤입니다. 남성 2명이 내부로 들어와서는 사진은 안 찍고 이 머리띠를 써보는가 싶더니 카키색 옷 입은 남성이요, 저렇게 머리띠를 옆으로 늘리면서 부러뜨린 겁니다. 머리띠 10개 정도를 부러뜨렸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 달 사이에 또 다른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엔 지난달 21일 새벽 1시 40분쯤이었습니다. 남성 한 명이 친구들이랑 같이 무인사진관 안에서 사진은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니 갑자기 그 머리에 쓰는 인형탈을 아무 이유도 없이 저렇게 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안에 있던 저 솜을 여기저기 뿌리고 갔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5만 원 상당의 피해 입었고요. 점주가 직접 청소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일들이 밤낮으로 벌어지는 이유는 왜? 무인 점포니까. 지켜보는 사람 없으니까. 무인 편의점에서는 도둑질하고 개도 버리고 가고 무인 사진관에서는 소품 거덜내고. 박 변호사님, 네.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자, 착각을 하는 거죠. 환경적 요인이 범죄를 만든다고 할 수 있나요? 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늘렸다가 조금 더 늘어나니까 부숴버리고 또 부숴버리고 막 솜을 또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없어도 CCTV나 이 영상으로 계속 이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저것을 아마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이런 것은 CCTV 녹음 중 이렇게 쓰면 그걸 또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 행동들 돈이 5만 원이든 뭐 단돈 얼마든 간에 재물 손괴죄가 됩니다. 일부러 지금 다 부순 거잖아요. 재물 손괴죄 되고 만약에 상습적으로 반복하면 입건이 될 수가 있고 재물 손괴죄는 심한 경우 징역도 처할 수가 있습니다. 3년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민사적 책임도 져야 되니까요. 더 나아가 또 해서 부끄럽잖아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예. 그래서 뭐 스트레스 해소 때문에 하는지 뭔지 몰라 남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민사 배상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금, 돼지 갖고 튀어라입니다. 자, 중고 거래 현장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 영상으로 보시죠. 자, 왼쪽이 판매자, 오른쪽이 구매자. 구매자가 유심히 잘 보다가 잘 보고 있어요. 잘 보다가 나 잡아봐라 하면서
들고 튀었어요. 자, 그러니까 도둑 잡아라 쫓아가죠. 자, 왕복 7차선 도로를 저렇게 무단 횡단하면서 추격전이 이어지는데요. 차들이 끽 섰어요. 지금 끽 섰어요. 자, 급정거까지 했는데요. 자, 주변 시민들 보고만 있을까요?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시민들 막 달려갑니다. 저 사람 쫓아가서 잡았어요. 아유, 검거 성공. 자, 팀장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 들고 튄 저 녀석 청소년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대구 수성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두 남성이 그 금돼지 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 앞에서 만났는데 구매자가 갑자기 살펴보면서 그 금돼지 300만 원짜리 갖고 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이제 판매자도 쫓아오면서 도둑이야 불렀어요. 그런데 저 보다시피 7차선 도로 막 달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건데 차들이 급정거를 했죠. 예. 그래서 도망가는데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더니 지나가던 행인 두 명이 그 도둑이야 소리를 듣고 저 피의자 즉 절도범을 검거를 했습니다. 이거군요, 용감한 이거. 심리가 금돼지. 금돼지죠. 아이고, 참. 예쁘게 생겼네요. 자, 금돼지를 갖고 도망가는 절도범을 검거한 사람들이 사실은 대구 교육청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금돼지를 갖고 도주한 절도범은 미성년자인데 중고 거래에서는 나 25살이에요. 해가 나이를 속였어요. 어린아이한테는 안 파니까. 그래가지고 경찰에서는 검거한 두 사람에 대해서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하니까 저런 일이 있을 때 용감하게 선 시민, 저도 표창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로만.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루머의 진실은입니다. 최근 연예계 각종 이것저것 의혹들 나오고 있어서 그걸 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한 스타일리스트가 1억 원 상당의 그 나이땡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 신발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연예인이 있다 이렇게 저격을 한 건데 이 스타일리스트 바로 아이돌 그룹 엑소 수호 씨의 과거 스타일리스트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그거 수호가 그런 거야?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한 스타일리스트가요, 자신의 SNS에 이 운동화 300켤레를 돌려주지 않는 연예인을 저격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스타일리스트는요, 해당 글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보내라면서 갖고 싶은 건 많고 눈치는 없고 필요한 건 돈 주고 좀 사라, 증정 그만 밝히고 이렇게 저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일리스트가 과거 엑소 수호 씨의 담당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지목된 연예인이 수호가 아니냐 이런 추측이 쏟아진 건데요. 이에 대해서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온라인상의 수호로 추측되어 유포되고 있는 게시글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당사 아티스트를 연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준비 중이다. 관련된 무분별한 루머 유포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말이죠. 이 타사 타 방송국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한 음악 프로 거기 결승전에 오를 만큼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황영웅 씨의 폭행 의혹이 또 논란이에요. 그렇죠. 뜨거운 트로트 가수를 뽑는 그 결승전까지 올라간 황영웅 씨인데요. 지금 일부 주장에 따르면 황영웅 씨의 피해자 친구라고 알려진 사람이 생일 파티를 하면서 당시 황영웅 씨하고 좀 다투어가지고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 황영웅 씨 같은 경우는 맞고소를 했는데 주위 이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맞고소는 잘 안 됐고요. 불송치가 됐고 황영웅 씨가 이 피해자한테 300만 원 합의금을 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소속사나 이 방송국 입장에서는 좀 확인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입장이고요. 그 피해자로 알려진 분은 그 상처 때문에 후유증이 좀 심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프로그램 결승전이 녹화라는데 지금 결승에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녹화를 끝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예. 아무튼 이 황영웅 씨 팬들 사이에서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아니다. 책임져라. 하차해라.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린다고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자, 5번째 사연으로 가보죠. 아직 날 못 잊은 거니? 이거 무슨 얘기죠?
그 전남친 딸의 이름이 자신과 같아서 왠지 심란하다 이런 여성의 사연인데요. 이 여성은 전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이 둘은 1년 가까이 만났는데 그 사귈 당시에 이 남자친구는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랑꾼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친구 이 사연자를 너무 좋아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사연자가 먼저 뭐 꿈을 위해서 이 전 남친에게 이별을 고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됐고요.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이 사연자는 그 여성과 결혼해서 딸까지 낳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딸의 이름이 이 사연자의 이름과 똑같았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연자는 마음이 좀 복잡해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연자의 이름이 그다지 흔하지도 않고요. 누가 봐도 특별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사반 이런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착각인지 아니면 우연일지 심란하기만 하다면서 이런 사연을 올렸습니다. 아, 이런 운명의 장난 같은. 아, 예.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전 여친입니다. 오빠, 은배 오빠 아니야. 이젠 남남이니까 은배 씨.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나 약간 좀 소름 끼쳐. 누가 딸 이름을 사반으로 지어요? 완전 노린 거야, 이거. 와이프가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애 이름 좀 바꿔요, 동그라미.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올라갔어 안 지금 안 올라간 거죠? 안 올라가겠습니다. 예, 네. 기지개 키신 거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전 남친입니다. 얘 완전 웃기는 짬뽕이네. 헤어진 지 벌써 5년이야. 야, 김치국 마시지 마. 사반이란 이름 장명소 가서 받았어. 이거 왜 이래? 야, 근데 내 SNS는 왜 자꾸 들락날락해서 내 근황을 들여다보는데? 웃겨 아주. 그래. 그래. 사반아, 아빠 갈게. 야, 전화 끊어. X. 아, 좋습니다. 오늘 구도가 좋아요. 자, 우리 은배 오빠부터. 그렇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인데 자기 딸한테 이름을 넣는다는 건 만약에 오사반 넣었다고 한다면 요거는 좀 고의성이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름이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흔하지도 않고. 그러면 만약에 우연의 일치로 자기 아내가 자기 딸 이름을 그렇게 오사반으로 줬다고 한다면 남편 입장에서는 좀 꺼림칙하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오사팔로 바꿔라.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썼다는 거는 요거 뭔가가 의도가 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딸 이름을 좀 바꾸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자, 우리 소장님도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잊어버리거나 김치국 마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흔한 이름이면 모르겠지만 양원보 앵커님 이렇게 뭐 특이한 김은배 팀장 이렇게 특이한 이름을 누가 그거를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조건 의도가 있고 도대체 이렇게 지으면 누가 좋아요? 전 여친이 좋아요? 지금 부인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이해를 할 수 없는 조금 이상한 남자예요. 세게 말씀하셨어요, 박 변호사님. 저는 근데 흔하다는 기준을 한번 다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어. 제 같은 경우는 뭐 온데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제가 직접 박지훈 연예인도 제가 직접 만나본 적도 있고 가수. 유익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도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뭐 변호사만 해서 한 10명이 넘어요. 사실은 변호사 중에서만. 엄청 많습니다. 또 동명이인 변호사들이 엄청 많고 또 성이 또 다른 뭐 김지훈, 이지훈, 오지훈 뭐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자꾸 흔하지 않는 이름이라 하지만 그것도 본인만의 착각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거는 오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야 된다. 원보 흔합니까 안 흔합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상의는 저만 해도 한 10명 정도 알거든요. 이걸 갖고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아, 진짜. 자,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좀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네. 글쎄요. 근데 저도 이름이 좀 특이한 사람으로서 자연이라고 지었으면 살짝 좀 이상할 것 같긴 하지만 자, 뭔가 참고로 우리 이자연 기자 이름 그 자연이 그 자연 보호할 때 그 자연입니다. 한자로도. 네, 네이처 그 자연입니다. 네이처. 네,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긴 하지만요. 그래도 제가 심란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쪽 아내가 심란하면 심란했지 제가 신경 쓸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요. 네, SC 부인님은 헤어졌으면 관심 꺼라. 전구경님 웬 오바냐 신경 왜 쓰냐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해주셨는데요. 담비맘님 고의성 있어 보입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산 사는 남원땡님은요 딸 이름을 사반으로 짓든 오반으로 짓든 신경 끄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팽팽했네요. 자, 최근 둘째를 낳으신 김채원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둘째 이름이 인혁이죠. 인혁. 자, 보실까요?
자, 보행기 타고 있는 인혁이 사만 보면서 아주 그냥 TV 속으로 빨리 들어갈 것처럼 저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님 원보 오빠만 보면 저렇게 보행기를 끌고 그냥 TV 앞으로 달려가는데 얘 괜찮은 걸까요? 하셨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혁이 나중에 크게 될 상입니다. 물 건너왔습니다. 미식 천국 태국에서 교촌을 만나러 타마린드 소스와 크러쉬드 페퍼의 태국식 매운 감칠맛 교촌 방콕 전보윙 시즌 한정 메뉴 오메가3 최종 선택 기준. 산패 없는 원료로 초임계 RTG 원료가 들어 아주 좋아 또. 마지막 한 캡슐까지 산패 없는 트리어드. 그래 이거지. 트리어드. 최종 제품까지 산패 없는 오메가3는 어차피 트리아드에. 배우 유아인 씨의 모바일 검사에서 대마에 이어 프로포폴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유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유아인 씨의 수사가 어떻게 될지 알아봅니다. 예, 마약 투약 혐의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이 대마 양성 반응이 일단 나왔었고요. 지지난주에 설마 했는데 역시나 프로포폴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앞서 지난 5일에 이 배우 유아인 씨가 미국에서 귀국하던 길에요. 경찰이 간이 소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찰이 투약을 의심했던 건 프로포폴이었는데요. 정작 프로포폴은 음성이 나오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모발을 채취해서 국과수에 추가 정밀 감식을 의뢰했는데요. 프로포폴 역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간이 소변 검사했을 때 프로포폴이 안 나온 이유는요.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3, 4일만 지나도 체내에서 배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변 검사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사용한 마약류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모발 검사에서는 1년 안에 복용한 마약류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유아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예, 곧 소환이 되겠네요. 자, 이 배우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는 식약처의 수사 의뢰로 이게 드러났습니다. 자, 적발 과정에서 좀 비하인드가 있었더라고요.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잡고 보니 유아인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이 기자회견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했는데요. 이 기자회견 당시에 처음부터 유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타겟으로 잡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문제를 삼았는데 이 다른 사람을 잡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유아인이다. 그 이름이 뭐냐면 엄홍식이라는 사람을 식약처가 이제 잡았는데 엄홍식이 유아인 배우의 본명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밝힌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지금 하냐면 마약 관리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특히 향정성 의약품,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이 할 때마다 다 관리가 되는데 데이터 6억 5천만 개를 분석하는데 과다로 이렇게 처방받고 이런 사람들 명단을 51명을 뽑았는데 그 51명 중에 엄홍식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때는 뭐 유아인이라 몰랐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엄홍식이 배우 유아인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예, 유아인 씨 이제 본명이었던 건데 저는 처음에 엄홍식 프로포폴 양성 반응 뭐 이렇게 하길래 순간 그 엄홍길 대장하고 그래 엄홍길 대장이 프로포폴 좀 했는데 아까지 김은배 팀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참 이렇게 됐는데 자 소장님 결국 그 지금 뭐 광고계 어떤 손절 이것도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 더 급한 데가 있죠. 와,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광고는 혼자서 감당을 하면 되는데 지금 유아인 주연의 영화, 넷플릭스 시리즈, 그다음에 일반 영화, 그러니까 넷플릭스 영화, 일반 영화, 넷플릭스 시리즈 드라마 3개가 다 개봉 직전이었다고 해요.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넷플릭스 드라마 승부는 무려 주인공이 2명, 이병헌 씨하고 유아인 씨였습니다. 그래서 바둑계 사제지간인 조훈현과 이창호의 승부를 그린 영화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런 영화인데 지금 이제 뭐 불투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 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앞두고 있었어요. 개봉을.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또 뭐 이재인, 안재용, 라미란 씨와 함께 출연했던 하이파이브라는 영화 역시도 지금 후폭풍을 피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의 신작이 과연 공개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공개를 할 수는 있나, 이런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 승부라는 영화 되게 좀
보고 싶었는데 이미 다 촬영까지 끝내고 지금 뭐 공개 일정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관련해가지고 바둑 팬들도 뭔가 뭐 입장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바둑 관련 갤러리에서 9일날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해당 영화의 개봉을 무기한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성명서를 좀 보게 되면 영화 승부는 아마 바둑 팬들이 기대에 맞지 않았고 또 바둑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억하는 팬들이 개봉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포르포플 상습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유아인이 이창호 국수의 어린 시절을 연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창호 국수의 그 명예가 손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수사한 다음에 완전히 이제 결백이 입증될 때까지 영화 승부의 개봉을 무기한 연기해 달라고 촉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 자, 일단 그 앞서 광고계 얘기도 잠깐 했는데 뭐 지금 난리예요. 또 위약금 얘기도 나오고. 네, 유아인 씨를 그 모델로 내세우고 있던 화장품 브랜드, 명품 패션 브랜드, 그리고 건강식품 브랜드 이렇게 여러 광고 채널에서 유아인 씨의 얼굴을 지원해가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상에서는요, 얼마 전에 냉정한 광고 모델의 세계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매장 외벽에 있는 사진 속에 유아인 씨 얼굴이 종이로 가려져 있는 모습인데 이 개별 매장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해당 아웃도어 브랜드 공식 영상 채널이나 아니면 SNS 계정에서도요, 이 유아인 씨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모델을 기용했다는 발표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계약 해지가 이뤄지게 되면요, 위약금 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유아인 씨 소속사 뭐 입장이 추가로 나온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소속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8일날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는 뭐 적극 소명한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알다시피 대마하고 프로포폴 두 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입장을 지금 약간 아끼는 게 뭐냐면 변호사가 선임되면 공식 입장을 설명하겠다면서 약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아인 씨가 이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선임이 됐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가서 이제 법정 대항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말을 아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유아인 씨 그 영화 베테랑 있잖아요. 마약에 중독된 재벌 3세 조태호, 어이가 없네 뭐 그 조태호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거는 별의 또 뉴스인데 실제로 재벌 3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오늘 체포가 됐어요. 네, 재벌가 3세 그리고 뭐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뭐 이런 많은 이들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또 다른 재벌가 3세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벽상그룹 창업주의 손자인 40대 남성 김모 씨입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이 김 씨는 신종 마약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김 씨는 벽상그룹 창업주의 손자입니다. 벽상그룹에서 계열이 분리된 농기계 회사가 있는데 매출액 1조 원 규모입니다. 이곳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을 맡고 있고요. 최근에 승계가 이루어졌는데 세 남매 중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에 이 방금 말씀 들으신 재벌 그 막내 아들은 지금 마약 스캔들 지금 구속 기로에 놓였고 큰 아들도 뭐 그렇죠. 있다면서요? 또 다른 범죄가 하나 있습니다. 마약은 아니지만 큰아들은 음란물 유포 관련된 범죄를 지금 범죄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명예훼손도 있고요. 또 채팅방에서 또 음란한 얘기를 해가지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다만 변호사를 통해서 이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아인 씨 마약 투약 이 혐의는 계속해서 속보 전해드리죠.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4년간)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피해 아동의 친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남성을 불구속한 이유를 짚어봅니다. 자, 주말 저녁 저희가 진짜 이 사건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가급적이면 좀 가벼운 사건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하지만 너무 화가 나는 사건이었어서 그냥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좀 많이 주목해 주십시오.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좀 간략하게 설명부터 하고 가죠. 네, 40대 남성이 3년 넘게 의붓딸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청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입을 당시에 의붓딸이요, 만 6살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부터 만 6살이던 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범행이요, 3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뭐. 너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슬픈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흙으로 우리가 뭘 만든다고 치면 뭐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형상 뭘 만들 수도 있든 즉 치면 이걸 다 만들었을 때 뭐 떨어뜨려요. 그럼 거의 금이 가거나 약간 부서지겠죠. 그걸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뭐 한 요 정도 남아 있다던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손상이 될 경우에는 그 이제 뭔가를 복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6살짜리 아이는 적어도 심리적으로는 다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폭행이 이루어졌다?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타격이 큰 건 말할 수도 없고 심리적으로도 이것은 거의 아이를 파멸시키려는 행동이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진짜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요. 이 계부가 6살짜리를 이런 짓을 했어요. 자, 경찰에 붙잡혔어요. 자, 그런데 이 인간 불구속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이 짓을 했는데 경찰이 잡아가지고 불구속, 그러니까 구속을 시키지 않은 채로 검찰로 넘겼어요. 왜요? 검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사실은 피해자의 친모입니다. 친모가 가해자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 불구속 기소기로 송치를 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피해 기간이 3년이나 되면서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건이 중대하고요. 그런데 경찰에서 그 피해자의 부모가 그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을 했다고 해서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해서 불구속했다는 사실은 조금 좀 아쉬운데요. 제 생각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시켰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합의서 그리고 처벌 불원서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불구속 기소유예로 송치를 했던 사건입니다. 자, 이겁니다. 우리 그이 가급적이면 좀 용서해. 이렇게 해서 처벌하지 말라고. 아니, 자기 친딸이 저 짓을 당했는데 그거를 구제해달라고 친모라는 사람이 처벌 불원서를 썼대요. 그래서 경찰이 저는 이제 경찰 당연 문제 그런 걸 받았다고 손 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저걸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박 변호사님. 네. 이 친모라는 사람, 저 진짜 이 개부란 인간도 얼굴이 궁금한데 저 모르겠어요. 그 집에 무슨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사정이 있다 한들 친모라는 사람이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자기 친딸이잖아요. 친딸이 지금 계부한테 성범죄를 지금 당한 건데 그것을 합의를 해주고 처벌 불원을 해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또 그 처벌 불원을 그걸로 인해서 구속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계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 처벌 불원서를 쓴 친모도 문제지만 그 처벌 불원서가 어떤 경위에서 일어났고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아이의 환경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과연 사법당국 특히 수사기관에서 그걸 제대로 봤는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또 뭐 사실 우리가 좀 쉽게 말하기 어려운 게 이 남자 여자 그 엄마 아빠 두 관계가 또 어떤 폭력 관계가 권위적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어쨌든 간에 그 처벌 불원서가 제대로 의사에 기인한 건지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진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좀 어떤 그 깊은 내막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좀 연락 좀 주세요.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저는 이 친모라는 분의 그런 결정을 한 배경이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그것까지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은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구속했습니다. 자, 불구속 상태로 올라왔는데 검찰이 이제 기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건 자체가 13세 미만자에 대한 3년에 걸친 상습에 걸친 아동 성폭행 사건이거든요. 이걸 검찰이 봤을 때 이게 당연히 가능하냐고 생각이 들어서 보완 수사를 했고요. 구속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 시민위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검찰 시민위원회는 뭐냐면 이 성인 일반 시민들이 구성이 돼서 검찰의 사건 판단 뭐 구속이라든지 불기소라든지 기소 이런 걸 할 때
검찰이 판단하기 좀 어렵다면 시민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리는 그건 집단 지성을 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시민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이 말이 되느냐 이거 구속을 해야 된다고 의결을 했고요. 검찰이 그 시민위원회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구속을 시킨 겁니다. 자, 제일 큰 걱정은 이 친모가 아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벌 불원서를 냈잖아요. 그래서 불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재판부를 향해서 재판부에 또 우리 처벌 이렇게 좀 봐주세요. 이런 거 탄원서 같은 걸 낸다. 이러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게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다른 사례이긴 한데 본인이 불원서를 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한 남성이 19살이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또 불법 촬영까지 해서 법정에 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인 친딸이요, 아버지에 대해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형 감경 요인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쟁점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법원은요, 이 처벌 불원은 일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쳐야 하고 또 피해자가 이 불원서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처벌 불원서 낸 게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회유해서 낸 것이고 나는 이게 진심이 아니다, 처벌을 원한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징역 13년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이 유사한 좀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초등학생 딸을 3년 내내 초등학생 딸이 계부에게 3년 내내 성폭력에 시달렸는데 그 초등학생 딸이 엄마한테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한다는 말을 입도 뻥끗 못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이 딸 앞에서 같이 사는 그 계부를 향해서 내 그 인간 진짜 꼴도 보기 싫다. 딱 그 말을 하니까 이 초등학생이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이제 그 남자랑 소원해졌구나 관계가 싶어서 그제서야 성폭력 사실을 토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소장님. 그래서 그 인간은 아무튼 징역 12년을 받았는데 아이들은 이렇습니다. 유일한 버팀목인 엄마가 내 편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벙어리 냉가슴.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상황에서 이 가정에서 이 아이는 엄마가 유일한 버팀목이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기한테 그런 짓을 벌인 계부를 향해서 처벌해달라고 하지 말아달라는 막 이런 걸 써서 냈어요. 네. 아이는 원래 어떻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 아이들은 내가 이걸 얘기하면 엄마가 불행해지고 나 외에 우리 가족 예를 들어 형제가 있으면 형제 다 불행해지니까 내가 희생되고 말아야겠다라는 생각하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그것을 깨달은 후에 정말 평생 원한을 갖는 경우들도 저는 왕왕 봤어요. 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친권을 박탈하고 이 아이를 위탁가정에 보내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엄마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죠. 왜냐하면 6살 아이는 내가 엄마를 위해서 이 말을 안 해야지라는 선택조차도 못할 만큼 어린아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안전이 위협받는 생명이 위협받는 환경에 더 이상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6살 아이 그것도 딸을 보면서 성욕을 품는 남자는 소아성애자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소아성애자라는 것은 사실상 재범률이 너무나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죄를 만약에 처벌을 피해가게 한다면 그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위험한 범죄자를 계속 양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그 사례를 설명하면서 좀 냉가슴 이런 좀 표현을 썼는데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하고 가죠. 자, 두 번째 사건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녀를 학대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성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들여다봅니다. 자, 이번도 또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인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알아볼게요. 일단 이 여성은 이혼을 했고요. 10살 난 딸 그리고 8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10월에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자택에서 학교에서 돌아온 딸을 집 밖 복도로 내쫓습니다. 이 당시 이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요. 이때 이 10살 난 딸이 친아버지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욕설을 하는 등 이 딸을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엄마네요. 자, 딸을 쫓아내고 정서적 학대.
자, 근데 이 정도로는 사건 반장에서 이 정도였다면 사건 반장에서 굳이 다루질 않았을 텐데 또 뭐가 있었습니다.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싹둑, 뭘 싹둑했을까요? 네, 이 딸이 친아버지가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욕설이 시작했습니다. 너는 아빠 닮았다. 너는 그래서 미쳤다. 막 이렇게 막 욕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엄마한테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머리를 한 7번, 8번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화가 풀리지 않아서 가위를 가지고 와서 아이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린 사건입니다. 딸이 친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니까 어휴 이게 아빠 닮은 뭐 XX 미쳤어 뭐 이런 욕설을 했다는 건데 자 술을 마시는 엄마한테 엄마 술 좀 그만 마셔 하면서 말리니까 아니 그게 뭐가 자기 위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머리카락을 세상에 저렇게 싹둑 이거 박 변호사님 네. 뭐 딸에게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8살짜리 아들도 있었는데요. 아들한테는 또 더한 또 행동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아빠랑 전화하는 것을 보고 아빠 싫다고 말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제대로 얘기하겠죠. 아빠한테 가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 말을 하지 않고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2, 3회 정도 때려서 이 신체적 학대 행위도 가했습니다. 자 저는 소장님 이 사건에서 좀 주목하고 싶었던 게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와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그 배우자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그 아이, 자녀에 대해서도 간혹 막 욱하는 때가 있다고 저는 주변에서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경우가 지금 이혼한 상태에서 자기 딸을 향해서 어유 이거 아빠 닮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지금 학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투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모습을 그 사람한테 쏟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저 약한 사람한테 쏟아가지고 화풀이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사실은 아빠도 그립고 이혼으로 인해서 너무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에요. 엄마가 더 미안해하고 정성껏 키워도 이미 상처를 받았고 그리움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아이들을 껌껌이 머리를 자르고 때리고 욕을 하고 그다음에 늘 술에 취해 있고 아빠 얘기만 나오면 아빠 닮아서 그렇지 아빠한테 넌 아빠는 싫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좀 잘못된 교육을 하고 이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사실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환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관련 이 기사의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요. 이분은 이혼을 하신 분인가 봐요. 내 새끼가 전 남편을 닮았지만 그래도 난 내 새끼가 제일 소중하고 예쁘다 말이죠. 자, 팀장님. 그런데 이 엄마라는 사람이 뭐 과연 이게 처음이었을까요? 학대가?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하게 되면 수사자료표라든지 정가를 확인하거든요.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유사한 아동학대 그리고 즉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2016년 또 2017년에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동학대 보호사건을 해가지고 송치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한 건이 아니고 비버써 2건이나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엄마죠. 예. 자,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 어땠습니까? 네, 일단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1심 법원은요, 일단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받은 비슷한 유사한 혐의가 있었던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모두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문제임에도 보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건 이전에도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개별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피해 아동들을 친부가 양육하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아버지한테 갔군요. 자, 그런데 이 엄마는 이게 또 부당하다면서 항소를 했다네요. 아예 그냥 범행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다 부인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사실 풀려난 거잖아요.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서 2심으로 항소를 했고 항소를 하니까 검찰에서도 항소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아빠 싫다라고 말하고 시킨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다. 또 머리카락 자른 적도 없다 하면서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을 했고요. 검찰에서는 그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해가지고 그 2심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두 사람 다 문제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특별 사정 변경이 없다라는 내용을 해가지고 항소 내용을 내서 모두 기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이 이번 판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자, 정서적 학대 행위, 사실은 신체적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뭐 신체 행위도 있지만 정서적 학대, 욕설을 하거나 아빠 싫다고 얘기하라 이런 부분도 징역형이 나올 수도.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가 벌금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도 갈 수도 있는데 집행유예지만 이게 징역형이 나왔던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신체적 학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발달하는데 정서적으로도 학대를 했다 그러면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첫 번째 판결이 아닌가. 그래서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집행유예에 조금 실망은 하셨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다. 그렇죠. 말만 한 거거든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나 3년 연애 후 결혼에 꼴이 난 유 씨 부부.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쪽 같은 아이까지 낳았는데요. 이제 행복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유 씨가 출산 후 바로 복직을 하게 되면서 이들 부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부서가 직업 특성상 야근이 좀 많다 보니까 집안일과 육아가 자연스럽게 유 씨 몫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남편은 이를 고마워하기는커녕 집안일과 육아는 여자 몫이잖아 라면서 유 씨의 속을 긁었다고 합니다. 이 남편 발언에 충격을 받은 유 씨는 앞으로 집안일과 육아 모두 반씩 딱 나눠서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남편은 유치할 정도로 모든 일에 반반을 외치면서 유 씨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제는 사사건건 반반만 따지는 남편 때문에 정이 떨어진다는 유 씨.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반반입니다. 예. 자, 이 가사 이 집안일 나 이게 제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자,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자, 이 두 분 이제 회사에서 선후배 관계로 만났습니다. 3년 연애 후에 결혼을 했고요. 아이가 이렇게 생겨버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고, 근데 이제 유 씨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복직을 합니다. 몸이 다 풀리지 않았지만 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거 좋았다고 하고요.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이 같은 회사에 다니긴 하지만 영업직으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일을 했다 그러고 아내는 사무직을 좀 했다고 합니다. 영업직이다 보니까 비교적 회식도 좀 많았다 그러고 외근도 많아서 그렇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었다 그러고 그렇다 보니까 사무직은 좀 일찍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육아 또 살림을 도맡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뭐 한쪽이 외벌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맞벌이입니다. 맞벌인데 저렇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소장님, 주말에라도 당신 조금 쉬어. 내가 애 볼게. 이러는 게 보통 인지상정인데. 그렇죠. 보통 이제 요즘 남편들은 이제 그렇게는 하죠. 왜냐하면 아내가 평일 때 회사 일도 하고 애도 보고 집안일도 했으면 남편 좀 짠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에 자기도 이제 영업직이고 이러니까 평일날은 너무 할 일이 많고 못 해줬으니까. 근데 주말에도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참다 못해서 아니 주말에라도 아이 좀 봐주고 살림 좀 도와줘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이제 남편이 한 얘기가 아니 그건 원래 여자 몫이잖아. 당신이 더 잘하잖아. 나보다 잘하니까 당신이 좀 해. 나는 손이 둔해서 그런 거 못한단 말이야. 잘하는 사람이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유 씨가 이렇게까지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구나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키키님. 사파만 봐도 짜증나지 막 이러고 계세요. 아이고 참 어쩜 좋아 진짜. 자, 저렇게 무대포로 나오니까 이게 좀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결국 아내가 참다 못해서요. 남편한테 앞으로 육아든 집안일이든 무조건 반반으로 하자 이렇게 먼저 말하긴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이 화를 내면서요. 내가 그동안 안 도와준 게 뭐가 있냐. 나는 너보다 돈도 잘 벌어오지 않냐. 그럼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이 남편이 회사 선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월급이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 남편은 유 씨 이런 제안이 기가 막히다면서 집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유 씨도 연락을 안 하고 좀 강하게 나오니까 결국 이 남편이 3일 만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럼 네 말대로 앞으로 반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목포 아가씨 내님이 지금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대신 해주셨어요. 도와준다는 표현도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맞벌이 부부의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도와주는 거냐? 그렇죠. 예. 자, 이게 진짜 일단 아내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이 5대5로 가자. 그러니까 남편도 지금 받은 거예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자, 예. 그러니까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정신을 차렸거나 생각한 유 씨가 가사 분담을 하기 위해서 아마 고민하면서 그 공책에다가 하나하나 적었던 모양이에요. 뭐라고 적었냐면은 월수는 내가 돌보고 화금은 또 오빠가 돌보고 그리고 오빠가 그래도 바쁘니까 내가 좀 더 하는 걸로 해서 목요일은 내가 할게 라면서 나름의 배려도 해가지고 가사 분담 계획표를 짰습니다. 근데 남편이 가사 계획 분담표를 짠 거를 목록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밑에다가 한 줄을 적어 넣습니다. 한 줄을 더. 뭐란 내용이냐면 예. 아내 유땡땡의 뜻대로 반반씩 가사 분담을 하기로 했으니 앞으로는 생활비도 각자 반반씩 각출해서 부담을 하자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남자 참 예. 아니 진짜 저는 우리 팀장님이 저런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팀장님은 댁에 가시면 사모님하고 정말 그렇게 할 것인가? 이 방송용 컨셉이 아닐까 이런 좀 의문이 든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의문이 많이 들고요. 예. 야, 일단은 더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반반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 반반에서 너무 과하게 나갑니다. 어차피 우리 반반이니까 생활비도 반반 내자. 니도 반반 내고 니도 반 내고 나도 반 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집 살 때 내가 좀 더 냈잖아. 니는 덜 냈으니까 그만큼 이자를 나한테 달라라고 했고요. 조금 지금부터 선 넘네. 선 넘고 더 넘는 거는 혼수 기억나니 너? 혼수 내가 좀 더 줬거든. 그 혼수 돌려도 또 기억나는 내 프로포즈 선물 안 돼. 어마어마하게 했잖아. 안 돼. 니도 반 내놔. 그러지 마. 아유. 라고 하면서 선을 넘어가게 된 겁니다. 야, 이거 지금 거의 제가 지금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짝꿍들하고 이제 책상 같이 쓰잖아요. 절반 이렇게 딱 그어놓고 야 넘어오지 마. 네. 근데 제 지우개가 그때 조금 넘었습니다. 세상이 그걸 잘라가는 거야. 너 잘 살고 있니? 예, 아무튼. 자, 그런데 이 기자. 야, 진짜 이게 지금 프로포즈 했을 때 선물까지 지금 반반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야, 이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좀 시쳇말로 쉴드를 치겠는데 이거는 좀 너무 유치하다 좀. 네, 근데 갈수록 더 유치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예전 같으면요,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 하면 무거운 건 남편이 좀 들고 이런 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딱 반씩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건 너가 들어야 할 목 이렇게 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도요, 만약에 가는 길에 남편이 운전을 했으면 오는 건 무조건 아내가 해야 합니다. 운전대까지 넘겼습니다. 심지어 이 아내인 유 씨는 운전이 좀 서툽니다. 그래서 운전만큼은 남편이 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갈 때도 좀 당신이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이 남편이 그래 그럼 갈 땐 내가 운전한다 치고 올 때는 원래는 너가 운전해야 하는 건데 내가 하는 거니까 택시비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요 밤에 할증 붙잖아요. 11시까지 몇 퍼센트, 12시까지 몇 퍼센트 그것까지도 기가 막히게 계산을 해서 청구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남편이 지금 약간 오기를 부리네. 약간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랄까요 정말 평생 이러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기싸움을 해서 더 약간 좀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그 마트 가서 들어주는 것까지 하고 무슨 할증 이 계산까지 하는 건 이건 좀 피곤하네요, 좀 소장님. 네,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더 있습니다. 이제 운전도 이제 네가 반은 해, 나는 이제 운전도 안 해줘라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유 씨가 운전 교습소 가서 이제 운전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제는 내가 운전했으니까 오늘은 네가 운전해. 그래서 이제 유 씨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면 너무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봤는데 보니까 남편이 동승자 보험을 통해서 자기만 보험금을 받은 거예요. 저쪽이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당연히 이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아서 이 아내도 병원도 가고 아내도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보험금만 딱 받고 아내는 뭐 알아서 해라. 이제 아내는 전혀 차에 대해서 지금 모르니까 보험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받은 동승자 보험으로 사고 싶었던 전자기계를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아내가 더 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팀장님, 네.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배려하고 또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주는 건데 아까 좀 제가 와이프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일하면서 딱지를 날라옵니다. 범칙금 딱지가. 그 사모님도 운전을 하세요? 운전하고 다닙니다. 일하면서 진짜? 하는데 범칙금 내가 내줘요. 당연히. 그 정도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만약에 식구들하고 식사를 할 때 제 집사람이 한 번을 냅니다. 그럼 저는 두 번을 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 네, 전화해 보세요. 근데 저희 사건만장 남자 패널들 모두의 문제예요. 무슨 네, 말씀? 너무 좋은 남편임을 다 모두가 너무 강조해. 저는 안 아, 그랬는데. 진짜? 박진 변호사가 조금 덜한가? 저는 안 그래도 그랬어요. 예.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시길래? 저는 그냥 생각하는 그대로 하고 있. 아니 뭐 이건 이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냥 그렇게 할 수. 뭐 시체말로 경상도 남자 살아 있네 뭐 이런 거. 서울에 온 지 더 오래돼가지고 이제 경상도 다 까먹어 버렸는데. 아 진짜. 예. 그 말투만 그쪽이기. 네, 말투만 그렇지. 예, 뭐 거의 서울 사람에 그렇구나. 가깝습니다. 예. 아이 박 변호사님 이거 좀 심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좀 사실은 이거 다 이렇게 따지면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 사람이 이런 말 하기 방송에 좀 부적절해 쪼잔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집니까? 무슨 뭐 수학자입니까? 과학자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좀.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은배 아저씨한테 그 진짜 사모님한테 전화 좀 한번 해보라고 그러시는데 해볼게요 나중에. 자, 이 기자,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거. 그런데 더 합니다. 하루는요, 이 또 부부가 또 있어. 같이 보험금 말고 또 있어. 더 있습니다. 아, 이 부부가 진짜. 같이 주말에 결혼식 하나를 가게 됐습니다. 결혼식, 중요하죠. 근데 이게 뭐 회사 공통 지인 이런 게 아니고요. 남편의 지인이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아내가 같이 따라가게 된 건데 남편이 축의금을 내고 식권 2개를 받아왔고 뷔페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고 있는데 남편이요. 너 내가 낸 축의금으로 밥 먹었으니까 내가 낸 축의금 아이, 반 나한테 진짜. 줘라. 너 공짜로 밥 먹을 거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유 씨는요, 본인 결혼식도 아니고 남편 지인 결혼식을 동참을 한 건데 이런 것도 이렇게 나누자고 하니까 정이 순식간에 떨어졌다고 하고요. 이때만큼은 차라리 그냥 이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정도면 진짜 뭐하러 같이 살아, 진짜. 예? 자,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반반으로 나눠서 막 하는 그런 부부들이 요즘에 실제 있고 또 많이 회자도 돼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연에 달린 댓글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팀장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반반으로 하자는 거를 아내가 먼저 제안해놓고 실제 그렇게 남편이 오케이 콜 했더니 왜 이제 와서 불평불만이냐 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반반이라는 것이 육아할 때 힘드니까 하자는 얘기지 모든 걸 반반이 아니에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애들 결혼시켰지 않습니까? 축의금 들어와가지고 식당 값에 남은 돈을 몽땅 저희 앞에 줬어요. 그런데 그 왔던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애견사가 있으면 제가 가지 않습니까? 그 저희 와이프 친구들도 축의금은 완전히 내 차지.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안 내거든요. 제가 다 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남성이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반반이라는 거는 육아다. 나머지는 남성이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자, 소장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 굉장히 좀 머뭇거려지는데 왜? 욕 먹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얘기해. 모두에게. 어. 왜냐하면요, 저는 5대5라고 보거든요. 진짜? 네. 이 사연도? 왜냐하면 남편이 물론 너무너무 쪼잔하죠. 되게 잘못해요. 이런 남편이랑 저 같아도 살기 싫을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점입가경 할수록 더 하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이건 남편의 오기 같은데 진짜 계속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아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오늘 선포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 5대5로 해. 그러고 이제 다 5대5라고 노트를 가지고 쓰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할 일, 오빠가 할 일, 딱 나누니까 이제 그게 감정적으로 내가 너무 애 키우는 게 힘들어, 나 너무 지쳐, 이렇게는 못하겠어, 와, 난 너무 아파,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딱 이성적이고 딱 냉정하게 이제 자기가 반은 해, 반은 내가 할게 이렇게 해서 딱 통보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쪼잔하게 이제 끝도 없지만 말하자면 100배 복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옛날에 연애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그럼 너도 반해, 내가 월급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갚아, 이렇게 처처럼 복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이제 5기로까지 가서 지기 싫다는 거죠. 이해는 더 크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쪼잔한 건 사실이고 이게 더 커지면 이제는 정말 큰 불화가 되니까 남편께서 이제 자중하실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자. 자, 집안일과 육아 분담하자고 했더니 모든 일에 반반 외치는 남편. 박 변호사님. 이거 사실 법적으로 좀 따져보면 부부 간에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부부 간에는 동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조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의무 중에 하나가 협조 의무라는 게 있어요. 서로 협조해서 살아가라는 게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 의무가 협조 의무인데 이렇게 반반하고 냉정하게 자꾸 이러면 지금 단계에서 뭐 이렇게 지금 이혼이 되거나 하진 않겠지만 이 협조 의무에 반할 여지가 아주 높아지고요. 더 나아가서 민법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박 소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쯤에서 그만해야 돼요. 남편이 한 거가 뭐 일부 이해된다고 지금 박사님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이쯤에서 그만둬야지. 계속하게 되면 협조 의무에 반하게 되고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총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치킨 게임은 그러나요? 이 박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아내가 먼저 하니까 남편이 지금 그거 따라서 지금 하는 모양새예요. 하여튼 양보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이해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는 아니고요. 네. 어리석은 일을 더 하지 말아라. 그렇죠. 네. 진짜. 자, 알겠습니다. 밥 먹다가 반반하자 하니 싸우게 돼. 뭐 지금 약간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부부신가 봐요. 근데 지금 싸우고 있대 지금. 아이고야 이게 또 이거.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부터 짧게 좀 이 부부를 위한 조언. 지금 그 박 수장님 얘기한 대로 이쯤에서 그만두시는 거 지난 건 어쩔 수 없고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반반하지 마시고 같이 합동을 해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소장님. 네. 근데 뭔가 남편 입장에서도 이 싸움을 멈추기 위한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내가 얘기해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아니고요. 핵심은 내가 혼자서 아이를 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것이 핵심인데 내 마음을 전혀 읽어주지 못하고 내 말투나 행동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 날 좀 도와줘. 이렇게 아내가 얘기하시고 남편께서는 너무 지금 밴댕이 손가락지예요. 그만하시고 아내를 도와주시죠. 자, 박 변호사님도 짧게. 그렇게 반반 좋아하면 재산 분할 반반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날 수 있고 아야. 타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네. 재산 분할 진짜. 반반 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소름 끼쳤어. 정신 차리셔야 예, 돼요. 자, 네, 일단 얼리양님은요, 협조 의무라는 게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그럼 나도 이혼하셨고요. 태희님, 우리 신랑하고 친구 먹어라 쪼잔한 남편끼리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짱님, 저혈압 환자 추천 프로다. 김민정님,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 아니냐, 남자 여자가 어딨냐, 누구는 처음부터 살림 육아 잘했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살림을 도와준다, 육아를 도와준다. 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거죠.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여기는 도로 위인데요. 앞에 화물을 실은 트럭과 검정색 밴이 달리고 있습니다. 뭐야, 저거? 그런데 보시다시피 화물차 짐칸이 갑자기 부서지면서 파편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옆을 지나던 밴은 가까스로 피해서 멈췄고요. 뒤따르던 차량들도 일제히 다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저랬어요, 저거? 저 위에 2.8m 표지판 보이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2.8m 높이 이상의 차량은 지나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저 화물차 운전자는요, 저 표지판을 못 본 건지 아니면 본인의 화물이 2.8m가 넘는 걸 모른 건지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가 저 구조물에 걸려버린 겁니다. 아이고. 화물칸에 실었던 물건들은 도로 위에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운전자는 임시방편으로 떨어진 파편들을 길 가장자리에 밀어놨고요. 차량들은 1차선만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도로 정체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저걸 못 봤구만요. 네, 이번 사고를 목격했던 한 사람은요, 이전에도 이곳에서 화물차가 구조물에 낀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이 유독 운전내 미숙한 트럭 운전자들이 저렇게 부딪히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일본으로 가볼게요. 네, 여긴 스키장입니다. 그런데 눈길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저 생명체, 다름이 아닌 멧돼지입니다. 이 멧돼지는 스노보드 타고 내려가던 사람에게 돌진을 하는데요.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황급히 도망을 가고 멧돼지가 코앞에 오고서야 발견한 이 남성 깜짝 놀라면서 뒤로 자빠져 버립니다. 발길질. 이 남성은 보드를 방패 삼아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 멧돼지를 쫓아봅니다. 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멧돼지 방향을 바꾸고 서 있던 다른 사람에게로 빠르게 달려가죠. 이 사람도 보드로 달려오는 멧돼지를 세게 막아봅니다. 보드는 나가 떨어지고 멧돼지는 그대로 질주해서 건물 뒤 눈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 멧돼지가 어디서 나온 건지는 알 수 없지만요. 그래도 정말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유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천만다행. 그런데 달려오는 이 멧돼지를 막다가 그만 보드는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게 뭐 대수야 그게. 이 멧돼지 눈앞에서 본 남성이요. 이 사실을 보드대여 상점 주인한테 말했는데요. 이 주인은 설마 말도 안 된다 라면서 영상 보기 전까지 안 믿었다고 합니다. 스키장이 무슨 멧돼지예요 그랬구나. 그도 그럴 게 이곳에서 멧돼지가 출몰한 게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조트는 이번 사고로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경고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미국으로 가볼게요. 자, 남성이 들고 있는 이 빨간 물건 장식품이 아닙니다. 사람이 직접 신는 신발인데요. 일본 만화 아톰 있죠? 캐릭터가 생각나는 굉장히 특이하고 그러네. 개성이 넘치는 신발입니다. 근데 지금 이 빨간 신발이 패션 리더들 사이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SNS에서 패션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이 신발을 신고 코디한 영상을 올리면서 누리꾼들의 각광을 받았고요. 심지어는 뉴욕 패션 위크에서 모델과 연예인들이 직접 신고 나와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한 유명 레슬링 선수는 경기 때 이 신발을 신고 나와서 경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게 실제 신발 맞아요? 조금 난해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신발 신고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만져보고 난리도 아닌 거죠. 이 신발은 뉴욕의 예술가 모임인 미스 치프라는 곳에서 만들었는데요. 가격은 $350, 우리나라 돈으로 약 45만 원에 해당하고요. 아이고. 지난주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는데 몇 분 만에 품절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발 가격은 지금 3, 4배로 뛰었습니다. 최고가가 184만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아유 뭐 저 같으면 그래요. 굳이 뭐 아유. 돈도 돈, 또 인기도 인기지만 신발이 좀 편해야 될 텐데 이 신발 한쪽에 약 1.5kg 정도 한다고 뭐 이렇게 합니다. 또 무거워 또. 불편한 것 같은데 직접 신어본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s flexible, but the bottom part is definitely not. I don't know. It's a goofy shoe. I rate these. I give them a 10 out of 10. 자,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은 이 신발은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지 않으면 저렇게 벗는데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벗지 못해서 저렇게 신발을 자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반으로 잘랐네. 진짜. 네, 이 빨간 부츠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빨간색이라면 일단 다 발에 씌워보는데요. 발에 빨간 테이프를 칭칭 감기도 하고요. 빨간 플라스틱 통으로 발에 껴서 우스꽝스러운 패러디를 하기도 했습니다. SNS는 정말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파란 머리 한 젊은 여성 카메라를 보면서 화들짝 놀랍니다. 더 가까이 대보고 울컥한 듯 입을 막고 미소를 지어 보이는데요. 여성 손을 흔들면서 활짝 웃어 보이는데 이 여성 10대로 돌아간 자신의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영상 효과인데요. 주름을 지어주고 얼굴색도 밝게 올려줍니다. 어릴 적 10대 모습으로 바꿔주는 거죠. 잠깐 오른쪽이 진짜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영상 효과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현재 SNS에 100만 개 이상의 영상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여성도 사실은 중년의 어머니였고요. 호수염이 또 여성이 호수염? 예, 다음, 그분이요? 예, 이 여성이고요. 자, 호수염이 좀 멋진 호수염. 젊은 남성. 이 지긋한 연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젊어진 신기하다.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라면서 멋쩍은 웃음을 보이는데 이 영상 효과를 사용한 한 남성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Young and you're wondering why us old people are all freaking out about this teenage filter. 20, 30 years from now, in your head, you're still going to think that you look like this. It makes you realize you look like this now. 이 영상 본 누리꾼들 나이 드는 건 스푼일이지만 나이 든 모습도 아름답다면서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거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랑 김은별 팀장님 방송 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예. 오. 영상 한번 보시죠. 보시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아닌데. 김은별 팀장님. 되게 재밌다. 그 10대 시절 진짜 저렇게 생기셨었어요? 더 잘생겼어요. 뭐가 더 잘생겨요? 이건 좀 덜 생겼네요. 지금 이 나오는 게 예. 진짜. 자, 박 변호사님. 애기 같다.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예, 동안.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신기해요 이거. 신기합니다.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가보시죠. 갈까요? 끝날까요? 알겠습니다. 이거 보느라고 시간 막 가는 줄 모르고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진짜 이거 신기하네요. 지금 막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셔. 귀엽다고.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주말 휴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